세계 해양법계를 뒤흔든 충격적 진실. 바다는 강자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단 일주일 만에 제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숨겨진 의지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바다의 진짜 가치를. 과연 그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브라운입니다. 영국 출신의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런던 로튼가든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작은 서재에서 조용히 해양법 서적을 정리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주최의 해양법과 영토 분쟁 연구 포럼 초청장이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해양법 분쟁을 다루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저 내 작은 서재에서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초청장을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 후 공식 초청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런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오는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 바다라고 해봐야 북한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영해를 가진 나라,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UN 해양법 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했던 수십 번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한국 대표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열정적이긴 했지만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한국은 그다지 주목받는 국가가 아니었죠. 항상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던 기억뿐입니다. 그래도 은퇴 후 처음으로 받은 국제 초청이었습니다.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예탕의 지도를 살펴봤어요. 동아시아 해역,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해양법의 역사는 언제나 강대국 중심이었죠. 힘센 나라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불문율이 통용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한국 초청을 수락할지 고민하며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입국 스탬프를 살펴보니 2년 전 일본 도쿄 방문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죠. 어쩌면 은퇴 후 마지막 해양법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초청을 수락했어요. 떠나기 전날 옛 동료 윌리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니엘, 한국이라고? 작은 바다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 곳까지 가나? 결국 중국에 휘둘리는 나라 아닌가? 윌리엄스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해양법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꺼내 읽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의 해양 분쟁이라 특별할 게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내심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그저 은퇴 후 마지막 의무적 출장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거대했어요. 출국장을 나오자 다니엘 브라운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김지연 연구원의 또렷한 영어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지연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강, 도시가 조화롭게 펼쳐진 모습이 신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해양법과 영토 분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내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바다는 항상 강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바빴죠.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호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바다일 뿐이었어요. 30년 넘게 해양법을 다루며 전 세계 수많은 항구와 해안을 봐왔기에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죠.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포럼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해양 주권과 도전과제라는 주제의 첫 세션이 눈에 띄었어요. 내심 지루한 발표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중국 학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좁은 바다 가지고 뭘 해?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지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해양법의 현실은 냉정했으니까요. 작은 나라들은 결국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포럼 개막식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한국 외교부 차관의 개회사가 이어졌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생존의 통로이자 미래입니다.
흔한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영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요. 첫 세션에서 만난 한국해양수산부 김정우 국장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해양법을 공부했다는 김정우 국장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해양 정책을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은 체계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복잡한 동아시아 해양 갈등 속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점심시간 중국 대표단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 교수라는 중국 학자가 은근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의 해양 정책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해양 분쟁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 이어도 관할권, 그리고 서해 중간 수역 등 복잡한 이슈들이 논의됐어요. 사실 이런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해양 분쟁의 사례로만 보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 내일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내일은 부산항, 광양항, 그리고 울산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저 작은 항구들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 유수의 항만을 봐왔기에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런던의 옛 동료 윌리엄스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어떤가? 한국. 특별한 게 있던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야. 작은 나라의 작은 바다 이야기일 뿐이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항구의 모습이 어쩐지 런던의 템즈강과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의 바다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일정이 그저 형식적인 견학이 되리라 예상하며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30년을 보냈지만 정작 바다를 둘러싼 작은 나라들의 절실한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국제 질서는 강자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교통로이자 자원의 보고, 그리고 힘센 나라가 지배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제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부산항 견학이었어요. 차에 오르며 별다른 기대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전망대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거대한 크레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항구를 가득 메운 대형 선박들.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지연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항구라니. 지연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루 평균 340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연간 22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숫자를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규모의 항만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부두로 내려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마치 미래의 모습 같았어요. 한 부두 관리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우리 항만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세계 물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국가 항만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중심축 중 하나였어요. 점심 후에는 광양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양항은 산업항만으로 거대한 제철소와 연결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항만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다시 수출합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원을 갖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었어요. 한국에게 바다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었군. 무역 국가니까 당연한 일이지. 마지막으로 방문한 울산항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용 부두와 석유화학 단지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 위로 거대한 유조선이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이사장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바다는 숙명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5위 정유국이 된 것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도 모두 이 바다 덕분입니다.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거대한 항만을 갖게 된 역사가 궁금합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일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 광양항의 제철소, 울산항의 유조선들, 이 모든 것이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다니. 윌리엄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곳이야. 이 나라는.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직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30년간 믿어온 해양에 대한 관점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이 작은 나라의 바다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규모에 놀란 것뿐이었습니다. 이 바다와 항만 뒤에 숨겨진 처절한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연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대포 바다를 방문한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연이 건넨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해해경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죠. 이건 우리 해양 경찰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호기심에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친 파도 위에서 중국 어선과 대치 중인 작은 해경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11년 12월 12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우 경사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청우 경사는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믿기지 않아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네. 서해에서는 지금도 매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해경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책을 계속 넘기니 수많은 해경들의 희생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제해양법을 다루며 살아왔지만 이런 현장의 처절한 이야기는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차가 멈추고 다대포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달리 이곳의 역사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안내한 작은 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전쟁을 피해 남쪽 끝 바다로 온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장소죠. 흑백 사진들 속에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보트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관 한켠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해양경찰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순직한 해경들의 사진과 이름이 빼곡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최영두 경위의 사연이었습니다. 2001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폭력에 맞서다 순직한 이야기였어요. 그의 마지막 무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부, 우리는 끝까지 해역을 지키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교통로로서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바다는 지켜야 할 영토, 나라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 바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와 지난밤 본 거대한 부산항이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 한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 75세. 과거 어부였던 김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나중엔 알게 됐어. 이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걸. 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는 오랜 세월 바다와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일본 순시선이 우리를 쫓아내려 할 때도, 태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바다로 나갔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제 가슴 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해양법의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점심을 먹으며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서해에서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해경들은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수의 해경정들.
그 불균형한 상황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2016년 순직한 젊은 해경 박상현 경위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빠는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갑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아빠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목이 메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해경서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만났던 수많은 외교관들, 법률가들, 그들 모두 서류와 이론만 다루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실제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국제법의 대상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생존의 공간이었어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바다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 그리고 왜 이들이 그토록 강인하게 바다를 지키려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둘러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서해 해양경찰 순찰에 동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천항에 도착하자 해양경찰 삼천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장 박민준 경감의 안내로 승선했어요. 오늘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을 순찰합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구역이죠. 박 경감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국경을 지키는 최전선이었어요. 삼천구함이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어요. 박 경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브라운님, 이 해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한과의 경계, 중국과의 어업협정, 법률적으로도 쉽지 않은 곳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해양법의 복잡성을 현장에서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레이더실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어선 무리가 접근 중입니다. 약 15척으로 확인됩니다. 박 경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전 승무원 비상 배치, 3급 경계 발령합니다. 함내 방송이 울리고 모든 승무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통해 불법 침범 중인 중국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 해역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박 경감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들은 고의적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옵니다. 더 많은 어획량을 위해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 침해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법상 영해 침범은 분명한 주권 침해 행위였으니까요. 삼천구함이 급속도로 중국 어선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직접 상황을 지켜봤어요. 확성기를 통해 한국 해경이 중국어와 영어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즉시 해역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지만 어선들은 마치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어로 활동을 이어갔어요. 함장의 지시로 삼천구함은 가장 깊숙이 침범한 중국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해경 대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박 경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중국 선원들은 흔히 흉기로 저항합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것은 제가 알던 평화로운 해양법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어선에 근접하자 예상대로 중국 선원들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 경감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진압조, 준비,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 것, 자위권 한도 내에서만 대응하라. 해경 대원들이 신중하게 중국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함께 확고한 의지가 읽혔어요. 중국 어선과의 대치 상황은 약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긴장된 협상 끝에 결국 중국 어선은 항복하고 검문을 받아들였어요. 해경 대원들이 어선의 승선의 불법 어획물을 확인하는 동안 박 경감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때로는 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죠. 몇 년 전에는 우리 동료가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순직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국제해양법 회의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현실이었어요. 대치 상황이 끝나고 다른 중국 어선들도 서서히 한국 해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오늘은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죠. 항구로 돌아오는 길,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연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다를 지키려 하나요? 지연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가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생존 그 자체니까요. 그 말이 깊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해 바다 위에서 제30년 해양법 경력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았어요. 법률과 이론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실한 바다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에서의 긴장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해양영토관리본부였어요. 건물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한국의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들어간 자료실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했어요. 벽면에는 독도와 이어도 서해 북방한계선 등 한국의 주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운님,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당신의 업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인사하며 자료실을 안내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독도 수호대의 기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독도 수호대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1952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펼쳐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초창기 독도 수호대원들은 어떤 시설도 없는 바위섬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으로 섬을 지켰다고 했어요. 특히 김성도 씨와 그의 아내 신점옥 씨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40년 가까이 독도에 살며 외롭게 섬을 지켰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김 박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인들에게 과거 식민 지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주권의 상징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법적으로만 바라봤던 영토 문제의 감정적, 역사적 측면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고 이한섭 교수의 자료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독도의 영유권을 연구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학자였어요. 이 교수님은 암 투병 중에도 독도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요. 김 박사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열정을 넘어선 사명감이었어요. 점심 이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자료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지도를 보며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우리 어부들의 생존이 걸린 곳이죠. 지도 옆에는 이 해역에서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해양경찰 비공개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건 특별히 허가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해경들이 어떤 위험에 맞서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죠. 페이지를 넘기며 중국 불법 어선과의 충돌, 북한 선박 감시, 해양 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작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해경들의 부상 기록이었어요. 매년 수십 명의 해경들이 임무 수행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군요. 제 말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분단된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우리는 바다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자료실을 나오면서 벽에 걸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생존 철학이었던 거예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과 노력,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고 발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번영의 이면에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숙소에 도착해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이었고 투지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제 포럼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처음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호텔 방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가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표 원고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제 포럼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 외교관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측 왕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해양 질서는 자원과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의 말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저라면 동의했을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측 대표가 동북아 해양 협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독도 문제를 언급할 때는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했어요. 이제 저는 그곳이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여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후 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끝없는 투쟁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 드디어 마지막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미래였어요. 저는 좌장으로서 간단한 소개말을 한 후 패널들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해서 지난 며칠간 들었던 이야기들이 맴돌았어요. 김만석 할아버지의 거친 손, 순직한 해경 이청호 경사의 마지막 무전,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 모든 패널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마무리 발언 대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를 접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한 발언 대신 지난 일주일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제해양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다를 단순한 법적 공간, 경제적 자원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서해에서 목숨을 걸고 해역을 지키는 해경들을 만났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다를 통해 미래를 개척한 한 나라의 놀라운 여정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힘센 나라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했어요. 자원이 없어도 바다 하나로 세상을 연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역로를 가진 게 아닙니다. 바다를 믿고 미래를 걸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회의장 일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국제해양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특히 작은 나라들이 공정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바다를 소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바다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포럼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그리고 놀라운 진실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 측 대표단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들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포럼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많은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저녁 리셉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일정이 끝나면 한 곳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서해 바다. 그곳에서 실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 반짝였어요. 30년 동안 해양법을 연구하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법적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 희생,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제 전문 분야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국제해양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포럼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일정은 공식 만찬과 작별 인사뿐이었지만 저는 지연에게 부탁했어요. 서해 해안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서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그저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인천 앞바다 소청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연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청도는 서해 최전방 도서 중 하나로 중국과의 해양 경계에 위치한 곳이라고 했어요. 배를 타고 푸른 물결을 가르며 섬으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소청도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해안가에 세워진 작은 유령비였습니다. 이곳은 2011년 해경 이청우 경사가 순직한 해역과 가장 가까운 육지입니다. 지연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청도 등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해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로 중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그저 바다였지만 그 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등대지기 박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년 넘게 이 등대를 지켜온 그는 한국 해양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 매일 중국 어선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해경들이 밤낮 없이 지키고 있죠.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바다가 새겨놓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지금은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젊은 해경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있죠. 그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교과서나 법률 조항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점심으로 소청도 주민들이 차려준 소박한 생선 요리를 먹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생선들은 모두 이 바다에서 잡힌 것들이었어요. 주민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청우 경사의 아버지 이상철 어르신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흰머리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이청우 경사, 해양 경찰이 되어 자랑스러워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출동 전 남긴 말까지. 우리 바다는 내가 지킬게요. 아버지.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같은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단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청우 경사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석양이 장관이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홀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30년 해양법 경력 동안 저는 바다를 단순한 법적 공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저는 바다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석유는 고갈됩니다.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천연가스도, 광물 자원도 언젠가는 고갈되죠. 하지만 믿음과 투지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서해 바다 앞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것, 이 작은 나라에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일 영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나눌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의 바다 이야기, 그들의 투쟁과 희생, 그리고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요. 석양이 완전히 바다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소청도 등대의 불빛이 바다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처럼 이제 제 안에도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켜졌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삶과 희생, 그리고 미래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멀어지는 소청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바다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지 이미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바다란 무엇인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에게 바다는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자 지켜야 할 미래죠.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 바다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어요. 작별 인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인사를요.